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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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네. 며칠 네, 전에 지금, 인터뷰를 해주셔서 또 제가 짤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별 말씀을. 그래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름이 아니라 다들 지금 윤석열 머저리가 지금 완전히 굴욕적인, 낙약적인, 굴욕적인 한일 그, 협상을 강제징용. 해주는 바람에 예. 지금 모두 다 지금 분노해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금 피가 거꾸로 섰는데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시프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도중에 또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이제 제가 6개월 전에 이동영 작가가 하는 이싸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장문의 글을 이제 몇 편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동영 작가가 또 일본통이다 보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많이 안 됐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가 이 한일 늑약을 한 이 부분이 단순하게 미국의 국빈 방문을 받고 G7에 단기적으로는 자기가 정상에 초청을 받으면서 네. 선거 1년 전에 중도한테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더 크게 어떤 큰 사고를 쳤냐면 이걸 꼭 좀 아셔야 되다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이 일본은 지금 완전히 저성장에 30년째 빠져가 있는 나라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일본이 지금 옛날 과거와 같은 자기들의 화려한 경제 대국으로의 부상을 하는 방법은 전쟁과 식민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건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바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1950년도에 거의 망해서 쌀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사자가 나오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국 전쟁의 특수로 인해서 일본이 다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기반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극우들은 그런 한국 전쟁에 대한 한국 전쟁과 경제 성장이 연결됐다는 달콤한 그러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제국주의로서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첫 번째 걸림돌이 한국의 위안부와 강제징용 이 두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일본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UN 상임이사국에 가입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UN 상임이사국에 가입을 하게 되면, 승격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요, 단독으로 세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국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 5개 국가 외에는 단독으로 세계에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이 승격을 하게 되면 일본은 단독으로 이 세계에서 전쟁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군사력, 인구력, 경제력, 그 다음에 전쟁을 제국주의를 해온 노하우, 그러니까 아주 독한 민족성, 이걸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UN 상임 이사국에 승격을 해주는 거는 미국의 지원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미국도 무조건 지원을 일본을 동맹이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도 범죄자를 용서를 해줄 때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첫째 합의는 위안부 합의입니다. 둘째는 강제징용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과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맞물려서 마무리가 되면 일본은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UN 상임 이사국에 승격을 하게 되는 게 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근데 박근혜 때 그러니까 오바마 때부터 미국이 언제부터 이걸 계속 한국한테 압력을 넣냐면 오바마 그렇죠.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이란 나라는요, 지금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에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20년 전보다 힘이 많이 빠진 상태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매우 핵심 포인트인데요. 미국은 이라크 전쟁부터 해서 아랍의 전쟁에 개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자국민의 어떤 트라우마도 많이 쌓이게 되고 불만도 많게 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전쟁에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는요, 지상군들은 전 세계에서 다 철수를 하고 비행기로 공습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으로 참여를 해서 다른 민족이 보는 앞에서 부모 형제를 살상을 해서 9.11 테러도 당했고 이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원한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전쟁이 왜 극우 보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70년까지도 윤석열을 저렇게 빨고 극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렇게 원한을 품냐면요. 자기들 눈앞에 보는 데서 아버지 어머님 형제를 다 잃었단 말입니다. 인민군하고 중공군한테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눈앞에서 아이들 잃었기 때문에 그 한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절대 다른 민족한테 원한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의 스탠스는. 그래서 아프간에서도 바이든이 철수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경제로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일본 민족은 마찬가지 지금 선택이 없습니다. 일본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유엔 상임 이사국의 승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일본의 목적은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 중동에다가 제2의 홍콩의 도시를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3%, 4%씩 올라가게 되고 일본은 시리아나 중동이나 버려진 땅에 홍콩보다 더 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경제력과 노하우와 기술력을 다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 세계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유엔 상임 이사국의 승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이 그 노력을 해오는데 이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 유엔에서 이를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쟁 배상금 문제하고. 네, 그 북한 문제. 네. 북한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당면 과제인 한국의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이 두 건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박근혜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오바마가 위안부 그 합의를 똑같이 윤석열하고 똑같이 지금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피해자의 동의 없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렇게 그 합의를 해줘 버린 거고, 이번에 윤석열이가 또 강제징용을 박근혜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총선 1년 전에 중도층한테 호소를 하면서 국빈 방문이다, G7이다, 한국의 외교를 넓힌다, 안정적이다, 나는 외교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중도층의 신호를 1년 전에 보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전쟁 대국의 그 길을 윤석열이가 활짝 열어줘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일본에. 무슨 조건이냐면 네. 너희들이 유엔의 상임 이사국의 성격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그 국가가 독일처럼 윤리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지 우리 미국도 너희들을 스폰이 돼가지고 유엔에서 밀어줄 수가 푸시를 해줄 수가 있다. 그 윤리적이라는 것은 최소한 전쟁에 대한 사과는 하지 못하더라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을 해결을 해라고 오바마 때부터 그게 언론 그렇죠. 보도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이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일본의 유엔 상임 이사국의 승격을 문을 활짝 열어줘 버리고 미국이 파한대소를 하게 되고 박수를 치고 기시다가 그냥 한박 웃으면서 윤석열이가 딱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 협의를 했다. 그 미래란 건 뭡니까? 일본이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런 데 가서 홍콩과 같은 도시 재건을 할 때 한국이 경제 참여를 해줄 것이라는 그 미래를 걔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건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네. 제 내피셜이 아니고 이거를 누가 주장을 하냐면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라는 극우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네. 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작가인데요. 그렇죠. 네. 이 여성이 일반 단순 작가가 아니고 윤석열한테 천공이 있듯이 일본의 극우 세력의 극우의 어머니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예 기시다뿐만 아니라 아베가 아주 그 신으로 모시던 사람이에요. 이 그 시오노 나나미 작가를요. 이 시오노 나나미가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이걸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 우리 일본이란 민족이 1억 2천만 명의 경제력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사라지게 된다. 인류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역사는 일본을 한 줄로 평가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해보지 못하고 사라진 민족으로 우리 일본 민족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단독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엔 상임 이사국의 승격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은 위안부를 빨리 합의를 해라. 그리고 강제징용을 빨리 해결을 해라. 이걸 시오노 나나미 그 작가가 10년 전부터 계속 일본 정치권에 주장을 했고 아베가 거기에 동의를 해서
뭐 거의 그 아베의 천공입니다. 시오노 네. 나나미랑 그 작가의 일본의 위치는요. 그렇죠. 평화헌법 개정도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예. 국가로 일본에 그죠? 유엔 상임 이사국의 성격이 되면 평화헌법은 자동으로 개헌이 되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불꽃처럼 일나죠. 왜냐하면 네. 유엔 상임 이사국의 성격이 됐다는 그 자체가 일본 국민들한테는 이제 자기 자존심 회복이니까요. 이러한 미국의 큰 그림, 미국은 돈보다도 지상군, 그러니까 육군을 투입을 해서 그 트라우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9.11 테러가 일어났고요. 맞아요. 이라크에서 철수를 했고요.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지상군을 다 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한 미군만 지금 두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눈에서 보는 자기 엄마, 아버지, 가족, 친지가 미군한테 사살을 당하면요, 그 복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을 때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 원한을 미국은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계속해서 항공모함에서 미사일이나 폭격으로, 공습으로 전쟁을 드론이나 공습이나 미사일로 전쟁을 참여를 하지 지상군을 참여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상군으로 죽을 때 하고 비행기에서 때리는 거하고는요. 미군이 죽였다라는 것을 의심은 하지만 눈으로 안 죽이고 미사일로 때린 거는 원한이 반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쟁 심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습으로 지금 전 세계를 이 패권을 놓치게 한 공습으로 참여를 하지 지상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 줄 나라, 그러니까 리모컨처럼 꼭두가시 대신해 줄 나라가 일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하고 기시다하고 뭐 얼씨구나 덩덕궁 춤추고 난리 났죠. 근데 이 길목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 딱 잡고 있으면서 트럼프를 갖다가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그 윤석열이가요,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일본의 제국주의의 문을 완전히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싶으면 단기적으로 한국을 뭐 침략해서 뭐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한국을 침략해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럼요. 그거는 옛날 100년 전의 얘기고요. 지금은 불가능한데 일본은 제3국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중동이 지금 개판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개판입니다.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의 이 세계의 경찰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패권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상군을 왜 못 였습니까? 미국이? 연합군을 왜 못 였습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지상군에 대한. 그러면 일본이 지금 상임 이사국이라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요. 바로 들어갑니다. 일본 자위대가. 그러니까 그 길을 윤석열이가 이번에 완전 마무리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위안부를 50%를 마무리 지어버렸고 그 종지부를 윤석열이가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수랑님, 수랑님 죄송합니다. 윤석열이가 과거 대선 토론하면서 그 질문에 답한 게 있어요. 일본 자위대가 한국 땅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말이 아니고 비상시에는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라든지 군사기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제 그 깊은 그 얘기보다는요, 일본의 완전히 그 제국주의의 그 길을 일본의 제국주의 길을 열어주려는 윤석열의 완벽한 자기 가슴 속에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야, 뼛속까지. 완벽한 그 신념이라면 오로지 중국, 러시아 다 필요 없고, 무역 필요 없고, 자본주의 필요 없고, 한미일 이 세계만이 자유주의, 시장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것만 이 사람은 가슴 속에 신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가 말하는 밀턴 프리드만의 자기의 선택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고, 그게 자기의 자유인 겁니다. 네. 일본은 뭐 조만간에 유엔 상임 이사국의 승격을 하게 될 거고, 본격적인 보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임 이사국의 승격을 하는 거는요, 미국이 결제 도장을 찍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면요,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국가 외에는요, 단독으로 전쟁 못 합니다. 예, 그거는 유엔의 법률상으로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5 나라의 승인 없이는 이 전 세계에서요, 전쟁판 함부로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떳떳하게 우크라이나 침공해버리고 중국도 저 티베트 침공해버리고 미국도 그냥 영국도 그냥 저기 포클랜드 전쟁 가고 프랑스도 시리아 전쟁. 그러니까 이 5개는 지네들 마음대로 해요. 근데 여기에 일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야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라. 그래야 최소한 내가 유엔에서 너희를 스폰을 해서 승격을 시켜주더라도 일본이란 나라가 범죄 전쟁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했다라는 걸 미국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명분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였던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윤석열이가 딱 마무리를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네가 나라 팔아먹어서 정상회담에 가서 초청받으려고 갔냐, 이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얘를 공격을 하는 거고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윤석열이가 교활하기 때문에 딱 지 이익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총선 4월 11일 내년 총선 아닙니까? 1년 전에 중도층들한테 신호를 준단 말입니다. 네. 그럼 중도층들이 봤을 때 G7에 초청받고 미국에 국빈 방문받고 이러면은 중도층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왕좌 그래도 윤석열이가 갔네, 이걸로 그냥 중도층에 안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공격하고 내부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교활한 짓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돼서 민주당은 공격 포인트를 못 잡고 나라 팔아 우왕좌 일본의 제국주의의 문을 열어준 걸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에 또 항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서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큰 그림, 일본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요. 결국은 윤석열이 제껴버리고 일본이 김정은하고 회담해가지고 일본하고 전쟁 배상금 박정희한테 8억 불 줬듯이 협상해가지고 북한에 신간센 고속열차 다 깔 수도 있어요. 5년 맞아요. 안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 신간센 열차를 전쟁 배상금으로 까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지금 1%도 성장 30년째 못하는데 바로 2% 3%로 점프해보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1950년도에 한국 전쟁으로 네. 45년도에 패망해서 그냥 일본 사람들 밥도 못 먹었어요. 아사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국 전쟁의 군수공장에 미국의 군수공장 역할을 하면서 1년에 경제 성장률을 9% 이상씩 했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네.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50년에 세계 경제 패권을 휘둘른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살아있는 분들도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 옛날의 추억이 달콤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또 실제 전쟁의 특수만큼 경제 성장이 잘 되는 그런 경제의 성장 엔진은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오로지 경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오로지 자본주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를 하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 사람들도 일본 놈들도 전쟁 강이라기보다는 지네들도 먹고 살라고 시장 확대를 하고 자본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네들 먹고 살라고 자꾸 침략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예, 그렇죠. 시장 확대, 확대가 필요하죠. 예, 시장 확대.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를 이제 제 1타겟으로 잡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싸우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름이 아니고요. 러시아는 가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밖에 없듯이 러시아는 가스 아니면 굶어 죽습니다. 가스가 국가의 70%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 산업인데요. 네. 근데 이 프랑스하고 영국, 독일에서 가스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프랑스하고 자꾸 영국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가스 세계 4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가서 자꾸 싼 가스를 마크롱 실어서 이제 뒷구녕으로 이제 가지고 오니까 푸틴이 열받아가지고 네. 근데 이 러시아가 전 세계에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전 세계에 주둔하는 데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경제력이 약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 주둔하는 데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러시아 해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왜냐하면 시리아에 러시아 해군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 배를 시리아에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를 자꾸 빼가니까 시리아에서. 그러면 러시아에 가스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아를 꽉 잡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만큼 러시아한테는 시리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국가인데요. 근데 시리아에 러시아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게 흑해 함대거든요. 흑해 함대. 네네. 흑해 함대라는 것이 러시아는 함대가 2군데밖에 없는데 유럽에서는 흑해 함대. 흑해 함대가 주둔하는 데가 지금 전쟁이 치열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바로 크림 반도입니다. 크림 반도. 네. 얼마 전에 대교가 무너졌던 크림 반도에 러시아 해군의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가 출항해서 시리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크림 반도가 봉쇄돼 버리고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러시아는요. 배로 이 해군이 지중해를 빠져나가가지고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이 블라디포스톡 이 저 태평양 함대 빼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림 반도를 뺏긴다는 거는 이 항구가 봉쇄돼 버리기 때문에 러시아한테는 죽음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즉 가스를 유럽이 전부 다 시리아에서 배로 다 시리아에서 실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죠. 핵폭탄 터져가지고 같이 죽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가스 중단돼서 우리 러시아 국민 다 죽든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푸틴은. 그러면 수락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물론 지금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크림반도의 중요성 지난 시간에도 이 크림반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뭐 미국이나 이쪽은 피해자고 러시아가 침범을 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평가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어떠세요? 너무 언론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면 안 되고요. 네. 간단하게 우리 한국 보고 삼성전자, SK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미국에서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도 참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미국에서 다 탈취해 간다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가만 안 있죠. 그러면 러시아의 반도체인데 러시아 가스를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유럽으로 안정적으로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러시아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푸틴의 지지율이 러시아에서 70%가 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전쟁이 끝나는데요. 젤렌스키 지지율이 90%거든요. 푸틴의 지지율이 77%, 80%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전쟁은 그리고 러시아는요 전쟁 한 번 시작하면 10년, 50년씩 합니다. 저 나라. 예, 그 역사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뭐 누구 양보나 협상, 물론 이제 크림 반도를 완전히 이제 러시아로 넘겨주게 되면 전쟁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뭐, 그것까지 뭐, 주제 넘게 예측은 못하지만요. 여하튼,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뺏긴다는 거는 흑해 함대를 봉쇄를 당하는 거고, 흑해 함대를 봉쇄를 당한다는 거는 시리아에 가스 수출을 용인하게 되는 거고, 그 가스 수출을 용인하게 되면 러시아의 유럽의 가스 공급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왜 사옵니까? 그렇죠. 싸고 안정적이니까 사오는데, 시리아는 더 싼데요?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배로도 프랑스하고, 그리고 마크롱이 푸틴 열받게 하려고요. 얼마 전에 또 몇 번 사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리아에 유일하게 러시아가 재정이 약한데도 러시아 해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시리아 그 공해상으로 어떤 가스 수입 배가 들어오면요. 러시아 해군이 바로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또 친러 정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전쟁을 하면서도 푸틴한테 계속 그 가스 공급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가스를 위해서도 크림 반도를 포기 못 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싶으니. 그렇죠.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죠.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내용들을 수랑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듣는 분들이 정말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식품님 제가 이 새벽에 자다가 벌떡벌떡 깨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저는 또 먹고 사는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경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식품님도 금방 말씀하셨겠지만 이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OECD가 평균 2.9%를 성장하는데요. 네. 대한민국은 2.6% 이상 성장을 못한다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그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씨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던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투자재로서의 부동산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창용 씨가 내놓으라는 경제학자인데요. 그 사람도 지금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2% 3%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씨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윤석열이가 자꾸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데 내 지금 참고 있는데 자꾸 압박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고 이창용 씨가 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수랑님에게 제가 예전부터 이 질문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뭐 저보다 경제에 대해서도 또 사회 상황이 돌아가는 데 대해서도 훨씬 더 박식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저 네. 모릅니다. 그냥 오로지 부동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계시는 분으로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집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 소비재로서 사용이 돼야지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지 이게 투기의 목적이 돼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다 투기제로 불가능한 겁니다. 투기제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제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실효세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세금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해서 내가 투기의 목적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해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식품리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곧 그렇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3만 5천 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뿐만 아니라 식품님이 지금 식품님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아, 무조건 그렇게 된다. 예.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강남 불패의 신화가 깨지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강남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몇십억대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품이 빠지게 되나요? 사실 거기는 거기대로 성장할 것 같은데요. 제가 6개월 전에 강남 서초에서 100억짜리 아파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저번 달인가 그 서초 원베일리라고 거기가 100억짜리가 계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10년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는 편인데요. 네. 10년 뒤에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탄생할 줄 알았는데, 10년 앞당겨서 그 탄생이 나가버리던데요. 이제,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왜냐면요, 여야 정치권을 믿지 마세요. 네. 여야 정치권을 믿지 마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세금 깎아드리겠습니다도 믿지 마시고, 뭐 민주당이 이렇게 주택을 다 해주겠습니다라는 것도 믿지 마시고, 왜 믿지 말아야 되냐면요. 이거는 고등학교 그 수능 문제에 나오는 건데 비문학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네.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우리 국토라는 건 한정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나라든지 땅이라는 건 한정대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국가에서 관리하면 땅이 황폐화됩니다. 왜? 국가에서 관리 다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더 니네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라는 차원에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는 게 헌법 정신의 기초인 겁니다. 근데 이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줬더니 어떤 데는 강남처럼 100억이 되고 어떤 데는 전혀 부동산이 몇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불균형이 잡히게 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자본가들이 다 독점을 하는 상황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국가든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 스톱, 공유지분에 대한 부작용으로 해가지고 헌법에 국토라는 그래 강남 땅은 니네들 사유재산이 맞는데 그거는 국가와 국토와 연결되어 있는 공공재의 성격도 있습니다 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으로 다시 가서 그걸 세금으로 다 추징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처럼. 앞으로 그러나 3만 불까지는 부동산, 건설 경제가 그 나라의 개발도상국부터 3만 불 경제까지는 건설 경기가 그 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도 그걸 중국도 그렇고 슬그머니 눈 감아주는 겁니다. 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래야지 부동산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업자는 건설업자들은 소수지만 국민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어느 국가든지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야를 믿지 마라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직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 본인들이 신처럼 받드는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도에 그 압구정동의 한양 아파트,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그 아파트죠. 그 가격이, 그 다음에 그 압구정의 그 현대 아파트. 77년도에 그게 다 분양이 됐거든요, 시컴님. 네. 그러니까 이게 투기가 불어가지고 그때도 난리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난리였는데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세율을 60%까지 정세를 하니까 문재인 빨갱이 아니냐 하고 윤석열로 정권을 바꾼 거잖아요,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한양 아파트에다가요,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양도소득세를 헌법에서 허락한 70%까지 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수 정권의 아버지 아닙니까, 박정희? 그럼 박정희 빨갱이입니까, 아닙니까? 빨갱이네.
빨갱이 중에 상빨갱이죠. 원래 원조가 그 조선남노당이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양도세를 압구정에다 70%를 때렸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노태우 정부에서 부동산 잡는다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야, 토지 사유재산 아니야. 공공재 성격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 공개념을 누가 도입했습니까? 부동산 공개념대로. 그렇죠. 노태우가 도입을 한 거예요. 예. 그거 다 장재원하고 윤석열하고 김기현 저거 아버지들 아닙니까? 네. 사유재산을 다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노태우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윤석열 말을 믿지 마라. 박근혜하고 그 부동산 부자 이명박을 믿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재건축이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 울고불고 그러면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3법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을 했어요. 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명박한테 정권을 내줬지 않습니까? 식품님. 네네네. 근데 이명박 때 그 당시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면요 200석이 넘었습니다. 200석.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고도 남을 그런 의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명박 씨가. 근데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비록 도입을 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3법에 대해서 이거 얼마든지 이명박이 없앨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가 부동산으로 당선을 됐는데도 이명박이가 없애질 않고 지금 12년째, 15년째 지금 그 법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애려면 이명박이가 지손으로 없앨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왜 안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이명박이라는 부동산 전문가가 왜 그 법을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보수 국민 여러분들. 그거를 왜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그놈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재 성격이 있다라고 그 사람도 헌법을 무시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이가 다 해준다고요? 그럼 한동훈이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꿈을 깨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낼 거 다 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처럼. 그러니까 절대 여야가 합의 안 해줍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어떤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앞으로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안을 좀, 전망을 좀 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민주당 가입했습니다. 와, 이제 중도가 예. 아니네요. 근데 네. 저희 집사람이 원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폭발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주변, 저도 이제 가입했습니다. 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서민들이 민주당을 지켜야 되고요. 진보를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저는 제 부동산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이제 될 건데 만들어야 됩니다. 제 부동산을 위해서. 저는 개인주의지 이런 사회운동가가 아닙니다. 저는 저밖에 몰라요. 완전 이기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제 재산을 위해서, 내 부동산을 위해서 무조건 민주당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경제 성장률이 3%, 4% 가버리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5배, 10배 올라가 버립니다. 3, 4%. 근데 제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금 한두 푼이 중요합니까? 제가 10배 오르고 5배 오르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10배, 5배 올라야 되겠어요. 제 부동산이. 자, 조금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2017년과 18년에 압도적인 지지를,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네. 근데 왜 그게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진전이 안 되면서 흐지부지 됐을까요? 그게 정말 분노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을 이루어냈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성공한 정부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배짱이 없는 거죠. 배짱. 왜냐하면 민족을 위해서 백두산 천지에서 빠져주고도 내 민족을 내가 살리리, 그 마음만 있었으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성격은요, 제가 지나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분은 누구한테 털끝만치도 무슨 소리 듣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책임지기도 싫어하고. 김대중 대통령 위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그 두 분도 오점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 아들들 홍삼 프리오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꼬리표로가 따라다녀요. 예.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에 비리가 있었던 거 확실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내가 제일 사랑하는 대통령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딸과 이런 좀 안 좋은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옆에서 다 본 사람이에요.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적으로 역사에서 친인척 비리가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부터 해서 추미애 장관부터 그 어떤 측근들한테도 자기 오점을 남기고 싶지. 역사도, 문재인 대통령도 인간인데 자기도 역사에 남고 싶잖아요. 역사에 남고 싶은데 그런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오점을 자기는 반복하기 싫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측근들부터 절대 그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더 역사에 남으려고 그러면 트럼프가 어찌됐든 간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든 간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활짝 열어버렸어야지. 그렇죠. 그랬어야죠. 아니, 윤석열은 일본한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배짱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근데 그 역사의 오점은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역사에서 괴롭힐 겁니다. 네, 역사가 왜냐하면 평가하겠죠. 뭐 제가 역사가 감히 역사가라면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평가하겠어요. 행정부 권력, 180석 권력, 지방 권력,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러난 대통령. 저는 그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뼈아프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더 열강을 하고 간절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싶은 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형제와 같이 간절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실 거라고 제가 그때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위에서 못 견딥니다. 네. 이런 지금 경제 현실에서는요, 우리 국민들 지금도 많이 참으셨는데 이제 오래 못 갑니다. 네. 아까 그리고 여기서 아까 질문이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이 확장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진보든 보수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재명에 열광하고 앞으로 그 이재명에 대한 뭐 전망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서민들은 사는 방법이요. 네. 경제가 성장하면 장사도 잘 되고 물가도 잡히고 취직도 잘 되고 대학도 잘 가고 자식도 많이 낳고 결혼해서 모든 만사형통 다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은요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70년도, 80년도, 90년도, 뭐 2000년도 성장할 때는요. 뭐 우리 정치 몰랐지 않습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눈 뜨고 돈 벌기 바쁜데요. 맞아요. 그리고 애들 살기 바쁜데 무슨 정치는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해라고 지금 왜 이렇게 정치권에 우리 당원들이 배추 나라, 콩 나라, 검은 돌, 흰 돌 나라 이렇게 되냐면요. 이게 저성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성장 때문에. 네. 왜냐하면 나는 살기 힘든데 너희들이 돈 받아먹고 지금 패정부패 각상도 50억을 받았다고? 이게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저성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은요, 모든 게 만사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 박정희 때, 박정희 전두환 때는 경제는 잘했어. 박정희가 1년에 10%씩 했어. 세계 정세가 9%씩 했어. 세계 경제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 세계 정세 그것도 맞지만 그걸 핑계를 댈 필요 없이요. 네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5% 성장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4.5% 평균 성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3% 평균으로 성장했는데 예. 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박정희보다 3분의 1밖에 하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경제의 기초 지식이 너무 없다고 그 국민의힘 애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니까 박정희 때 10%한 것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3%한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 분모를 GDP의 규모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짜리 청년이 1년에 3cm 크는 게, 키가 3cm 크는 게 크겠습니까? 10살짜리가 1년에 9cm 크는 게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는요, 우리나라 경제가 손바닥만 했어요. 손바닥만 했어요. GDP가 몇 푼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돈을 벌어도 9% 10%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수출 300만 불 달성 탑 훈장도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억대 수백억 텐데.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이 성장률에서도 벌써 아니 이런 것도 토론에 나가면 그 보수당에서 뭐 경제를 잘했다 확 쥐어 박아버려야지 민주당에서. 그때 성장률하고 지금하고 비교되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딱 저 팩트를 들이대야죠. 예, 똑똑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막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네. 그러면 또 박정희가 일본에서 돈 받아와가지고 차관 받아와가지고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서울 전두환이가 차관 받아서 서울 지하철 깔았다. 아니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만 차관 줬습니까? 걔들이 호구입니까? 그냥 돈 그냥 줍니까 우리나라한테? 76년도에 북경에 가면은요, 지금 북경에 그 수도공항, 중국말로 네. 서우도공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북경에 국제공항이 있죠. 네. 그것도 76년도에 박정희한테 일본에서 차관을 줄 때 중국에 모택동한테 차관을 준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수도공항을 일본 돈으로 만들었고요. 북경에 지하철 1호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76년도에 일본에 차관을 들여와서 전두환처럼 똑같이 지하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본 놈들이 왜 돈을 그렇게 줬느냐? 태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시아에. 네. 지네들이 아시아에 기축통화하려고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지네들 이익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준 거지. 아무 이유 없이 돈 빌려줍니까? 그걸, 이런 역사적인 팩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박정희가 뭐 돈을 뭐 차관을 끌어와서 전두환이가 경제를 찍소리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속퍼지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가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겁니다. 딱 팩트가 다 있는데요. 우리 수랑님께서 고정적으로 출연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을 이 개몽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제가 의원들 모시고 데려다 놓고 그 정도 주제비는 못 되고요. 예. 근데 제가 한일 윤석열이가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지금 피가 꼴꼴로 지금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냥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쟤네들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왜 끝나냐면요. 지금 강화문 내거리에서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십시오, 시품님.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어디냐고요. 지금 현재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열이면 10명, 중국이 좋든 싫든 다 중국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네. 중국의 경제력, 중국의 군사력, 중국의 과학기술, 중국의 GDP, 중국의 무역대국, 그 다음에 인민피, 위안화의 위력. 그러니까 모든 아시아 패권은 이미 20년 전부터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본 엔화 떨어지는 거 봅시다. 일본은 완전히 아시아에서 지금 추락하는, 그러니까 주변 국가로 이미 모든 경제학자들이 일본은 아시아의 주변 국가로 떨어졌어요. 그 주변 국가로 추락한 일본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본이 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 경제력이란 건 돈이거든요, 돈. 엔화의 중기축 통화로서 힘.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아시아에서 주변국으로 추락한 지가 오래입니다. 추락하고 있는 걸 왜 살려주냐고요, 윤석열이가. 네. 제가 거기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 한국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분간 10년 안에는요.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은 하드웨어란 거는 덩치가 큰 아버지예요, 경제적으로. 네. 그 다음에 한국은 소프트웨어. 그 아버지를 보좌를 하지만 아버지를 조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머님이에요, 한국은. 중국에. 그러니까 이 틀을 30년째 계속해서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한국을 길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국에서 뽑아먹을 게 한 10년은 더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중국은 고의적으로 지금 건설이나 조선을 다 부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구조조정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4억이고 농촌 인구가 한 10억 되는데요. 그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여서 도시화를 만들어서 계몽을 해야지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민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촌 항도의 기간이 한 10년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업이란 거는 단순 가발이나 배 만들어서 못 먹고 살아요. 쟤네들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 어머님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중국도 유재석이 나와야 되고 BTS가 나와야 되고 아모레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아주 고급 의료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술을 더 뽑아먹어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쟤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걸 뽑아먹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중국에서 많이 그러니까 그걸 안 주겠다는 신호가 가니까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를 이불로 계속 무역적자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식품 시청자 여러분들, 무역적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에 빚이 많은데, 아파트 담보대출이 많은데, 왜 은행에서 부도가 안 나냐고 자꾸,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시잖아요. 은행에서도 10억 빚이 있어도 그 사람이 직장 다니고 있고, 월급을 받고 소득이 있으면요,
10억을 바로 회수 안 해갑니다. 왜? 그렇지.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예, 당연하죠. 시풍님도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제1위입니다. 250%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일본은 정부가 빚이 많아요. 근데 일본이 왜 안 망하죠? 아유. 그래도 일본은 계속해서 1년에 경상 벌어들이고 있죠. 흑자를 냅니다. 음.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수출해서 달러를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관에서 일본을 아직 손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그 차관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뭐 특히 해외 부동산들이 많잖아요. 이 동남아시아에도 많고 해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만 해도 1년에 한 200조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자산이 많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일본은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은요, 이 경상 수지 흑자,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안 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 달러라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역 적자가 나면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빚쟁이들이 누굽니까? 외국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국민은행이나 그 아파트 담보대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가서 봤죠? 그 은행이 우리나라 건 줄 아십니까? 그 주주 명부를 보십시오. 주주 명부 다 50%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에요. 그 다 KB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하나은행은요, 자기 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엔화를 가지고 와서 외화를 환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만약에 소득이 없다? 그때는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역 적자가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 손 안 보냐? 누적될 때까지 참는 거죠. 누적될 때까지.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리 또 시풍 가족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응원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딱 1시간 채우면 되겠네요. 55분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매우 강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제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잘 극복을 하시고, 우리 지지자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우리 국민들이 살고 서민이 살고 성장률이 올라가야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 부동산도 갑절로 뛰게 되고. 네네네.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하게. 예, 좋습니다. 예, 그거 외에는 부동산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주택은 따로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만이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이재명 대표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경제를 위해서 진보, 보수, 중도 떠나 여야 할 것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민심이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소망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내부의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이 분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외에도 중도층 민심에는요, 이미 중도층의 50%, 그러니까 중도층이 10명 있으면 5명은요 이미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경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큰일 당하겠다라는 그 위기감을 제가 주변에 얘기해보면 우리 업계에서도 완벽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어떤 권력자도요 먹고 사는 거에 손댔다가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거고요. 다수당이 되면은 보수당은 괴멸의 그런 역사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윤석열은 제명에 못 죽을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다시 회복을 해서 진짜 보수 정당 한번 해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보수 아닙니까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인데요, 세금. 그러니까 극좌. 정의당처럼 소득세를 60%를 주장하고 법인세를 30%를 주장하는 게 극좌입니다. 극좌. 유럽에서도 극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독일에서 세금을 갖다가 법인세를 30% 이상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극좌 정당이에요. 네, 세금 기준으로만 정의당이 극좌인 것이고 정의당은 지금 아무런 정체성이 없죠. 제가 정의당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요. 정의당이라는 정당은 5% 이상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렇죠. 정의당 구성원들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정치인들도 그걸 자기들은 대중정당이란 걸 포기하고 우리는 5%의 소수지만은 5%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다 시작한 분들이 정의당 정치인들이에요. 그 손해를 감수하고. 왜냐하면 그 5%라는 가치, 그러니까 가치란 건 뭐냐면 자기들만의 이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념, 신념. 그러니까 신념, 가치 정당으로서의 5%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정당임을 자기들은 선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정당인 걸 포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은 가치를 선택한 겁니다. 가치를. 그런 면에서 정의당의 정치인들이
존경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현실의 정의당은 가치를 완전히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념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념을 완전히 포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당의 존재가 있을 이유가 없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분들은 예. 네, 민주당의 이 권리당원이 지금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정말 한 300만 정도만 돼도 사실 민주당의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선거에서 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권리당원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지금 지지자들도 굉장히 그 세력이 많고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대선 끝나고 나서 빨갱이가 50%라 그러는데요. 예. 우리나라 과반 중에 거의 40% 이상이 민주당을 절대 지지하거든요. 콘크리트로 지지하거든요. 네. 그 민주당이 굉장히 힘이 강한데 그 지도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빼고 지도자들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물로 터져. 그다음에 민주당의 구성원들이요.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네. 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그다음에 맨날 달고 다른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처럼 그럼요. 소상공인하고 토론을 하든지 뭐 발로 뛰든지 아니면은 뭔가 할 게 없으면 답답하든지 어떤 그 이재명 대표처럼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매일 앉아서 달고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옛날 얘기하고 그냥 국민들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처럼 예산이라도 한 푼이라도 좀 끌어오라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요 한국은 경제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 누가 남북한 경제 공동체하자고 나설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나설 겁니까? 홍준표가 나설 겁니까? 이낙연이 누가 나설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대하는 남북한 네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의 쫄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마무리하면 중국의 어머니와 같은 경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동북아에서 한국이 얻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스위스의 중립국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빼먹어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도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게 돼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따라오잖아요. 그럼요. 조지 부시도 김대중 대통령이 도라산역에 오라 그러니까 왔잖아요. 조지 부시도. 메오콘의 그 핵심인 조지 부시도 김대중 대통령이 도라산역에 와서 회담하자 그래서 파주 도라산역에 나타났잖아요. 조지 부시가.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윤석열보다 더한 놈 아닙니까? 그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니까 따라오잖아요. 그 조 바이든 영감탱이도 윤석열이가 따라오라면 따라오는 거예요. 옛날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를 미국이 만약에 동맹에서 이탈을 할 수도 없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북아에서 잊어버린다? 미국은요 심각한 위기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마디만 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좀 분노의 인터뷰인데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오늘 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놈들 때문에 제가 너무 지금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요. 우리 중도이신 수랑님께서 드디어 분노하여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민주당 당원 가입을 하셨다. 제목 나왔습니다. 당원 가입하는 것도 아주 편리하게 잘 해놨던데 이재명 대표가 되니까 앱으로 다운받아서 딱 하니까 바로 되던데요. 뭐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힘든 게 이제 교육을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서 이제 틀어놓고 교육 받아야지 이제 여하튼 그 당원 가입 많이 하십시오. 그게 힘입니다. 맞습니다. 200만 넘어서 300만, 500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득권들이 오금이 확 쪼그라들고 수박들이 아차 뜨거워하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대다수의 우리 독자분들이요 수랑님 인터뷰를 보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이다라고 하면서 그 극찬을 하고 계세요. 물론 뭐 일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하죠. 귀가 있는 사람들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랑님께서 정기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주제비는 못 되고요. 됩니다. 충분히. 네. 그 시오노 나나미 노마인 이야기를 쓴 그 작가의 발언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일본 극우의 어머니고 천공입니다.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일본 정치권을 움직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계속해서 위안부하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오다를 내린 게 10년 전부터 계속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옛날에 제가 25년쯤 됐나요? 제가 도올 김용옥 선생 그 KBS 강의에서 제가 들은 건데요. 네. 이게 국정원, 국가정보원의 굉장히 좀 급수가 높은 보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저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제 강의에서 오픈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25년 동안 계속 그 강의를 듣고 이 동북아의 외교를 맞춰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퍼즐처럼 맞아떨어져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이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하는 이유가 중국이란 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그러니까 세계의 가운데 중자.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99칸 가진 저 부자가 한 칸 더 100칸 가지려고 더 욕심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은 대만을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중국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도 그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인민해방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군, 인민해방군, 그 다음에 무장공안, 이 모든 무장 세력들을 다 합쳐도 200만 명이 좀 못 됩니다. 한 1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180만 명이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이원화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우리하고 남북한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쪽으로 전력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홍콩이나 대만이나 마카오와 분쟁이 생겼을 때 무장 병력이 투입을 동시다발적으로 두 군데서 지역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 180여 명의 군사가 쪼개져야 되는 겁니다. 반으로. 그러면 전선화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한쪽의 전쟁도 승리를 장담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을 1차로 먹고 마카오를 먹고 대만을 통일한 이후에 그 전력 180만 명을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 김정은의 북한을 먹으려는 최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육자회담을 지지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는 지지를 한다. 한반도의 안정을 지지한다. 지금도 계속해서 한반도의 중립을 지지한다. 계속 안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20년째 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만을 먹고 난 이후에 그때까지는 한반도가 안정이 돼가 있어야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김정은과 우리가 이 분쟁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 전선이 이원화가 되면 이 대만을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기다리라는 중국의 거네. 딜레마, 기다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만이 우선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만 먹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제가 보니까 25년째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먹어야 돼. 이 전선의 이원화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도올 김용국 선생 얘기로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국의 이 대만을 먹고 난 이후에 이 김정은이 불안해지면 이 한반도를 먹을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아내고 빼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핵미사일을 쏘고 연평도 해전을 일으키고 서해안 해전을 일으키고 판문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중국과 홍콩과 대만의 사이가 잘 돌아가고 굉장히 아무 소리가 없으면 김정은이 분쟁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이 시기를 잘 맞춰보십시오. 놀라울 정도로 퍼즐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김정은이. 그래야 중국에서 빼낼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하고 그러니까 홍콩의 노란 우산 사건이라고 홍콩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나서 2014년도에 완전히 홍콩에서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홍콩에서 혁명이 일어난 노란 우산 사건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2014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박근혜 정부입니다. 우리가 인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인천에서 송영길 시장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뜬금없이 북한의 모든 북한의 서열 1위부터 7위까지가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설주가 내려왔을 때 아시안 게임을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유 없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박근혜는 못 만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호텔에서 밥만 먹고 갔다는 거예요. 김관진하고 만나서 밥만 먹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있었지만 홍콩하고 중국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중국의 무장병력들이 홍콩 인근에 집중이 되고 홍콩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는 즉 뭐냐면 북한에서도 중국에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조용히 하고 있을게. 우리 박근혜지만은 대화를 할게. 이게 지금 보세요. 대만이 6개월 전에 아주 전쟁이 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용하니까 북한이 떠들잖아요. 북한이 지금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대만하고 중국하고 또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면 또 북한 조용합니다. 이게 제가 25년 동안 퍼즐을 다 맞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네요. 중국이 전선의 이원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북한이 적극 협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중국이 그렇게 군사력이 180만 명이 그렇게 아주 많은 인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도올 김용국 선생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이용을 해서 남북 간의 그런 협력을 끌어내는 그런 시기와 그걸 잘 봐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강의가 지금도 제기의 생생해. 그걸 제가 노트로 필기를 다 해놨었어요, 그 당시에. 네. 예.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너무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이 새벽에 정말 텐션도 좋으시고,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시는지, 분노한 마음에서 아마도 더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윤석열이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수랑님이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예, 오늘 인터뷰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수랑님께서 이 직접 화면에 나오시기는 힘드시죠? 아무래도. 제가 아주 좀 비주얼이 아주 실망하실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주 실망이 크시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집회라든지 이런데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네. 네, 정말 우리는 경제 성장을 못하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고 우리 후손들, 내 자식, 내 손주 다 암울하고 정말 끝장입니다. 끝장.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면 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할 사람이 누군지 그 지도자가 누군지만 딱 판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랑님 오늘도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방송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예. 시풍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제 넘게 이렇게 자꾸 나서서요. 별 말씀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